문화일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꼭 우리 보수가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판단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으로 치면 이제 네 번째죠. 뭐 홍준표 시장 3번, 김문수 장관도 3번이더라고요. 경선에. 거의 다 사실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절박함이 사실은 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정세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서민 경제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역 관계도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서로 각 나라마다 각자 도생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정말 그 한마디가 제일 정확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주를 못했을 때는 무소속 후보 때나 또는 제3당 후보로서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밀었죠. 예를 들면 지난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었듯이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큰 양당 중에 한쪽에 있으니까 제가 양보나 이런 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마 선언 때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당원들도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 여론 지형을 보면 국민들의 60%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탄핵에 찬성한 이재명 같은 그런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 당에서 저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당 후보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중도 소구력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점은 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라든지 또는 한동훈 후보라든지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선에 올라갔을 때 이재명 대표와 제일 차이가 나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도덕성은 증명을 받았습니다. 정치 12년 하면서 제3당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양당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했지만 그런 어떤 부도덕한 부분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추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없는 거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중도 확장성이 제일 큰 후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발표했습니다만 1월 23, 4일 날 중앙일보하고 갤럽에서 20, 30대만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쪽은 이재명 그리고 또 한쪽은 우리 후보 7명입니다. 거기서 제가 탁월하게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모두 다 이재명을 이기는 30대 같으면
50대 31로 제가 거의 20% 정도 이기는 그런 성적을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기 훨씬 전부터 제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했고, 저는 정치인은 기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저도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세상이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리더는 과거를 다루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루는 경영인과 과학자, 그 두 직업만이 미래를 다루거든요. 저는 다행히 두 가지 직업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홍준표 후보하고 그 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깝지만 이번 같은 이런 선거에서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런 구도하에서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바로 직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으로서 실패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로 항상 다른 이미지의 대통령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처럼 정치 경험이 부족한 그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국민들은 뽑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한동훈 후보가 좋아, 나는 김문수 장관이 좋아, 나는 홍준표 시장이 좋아,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전략적인 판단을 못하고 오히려 가장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당과 그리고 또 그 보수가 다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고민을 제일 많이 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뭐 도덕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정권사범의 재판 5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선거에 나오면 안 될 사람이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권자가 이 후보자의 모든 것을 다 안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후보를 뽑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고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강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재판 5개를 다 받고 나서 거기서 무죄를 받으시면 그때 나오시라.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35% 정도에 갇혀 있습니다. 나머지 15%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재명 대표를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거기는 중도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중도 진보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확신을 심어드리는 일, 우리야말로 도덕적이고 또 우리야말로 능력이 있어서 경제를 그리고 또 AI를 제대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야만이 정말 제대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국민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한테 대통령 권력까지 준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5년 후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버릇 중에 하나가 말을 계속 바꿉니다. 가장 심한 예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연설을 해놓고는 자기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자기는 불체포 특권에 투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말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의 어떤 공약, 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 국회 권력과 또 대통령 권력을 다 준다면 우리나라는 어쩌면 5년 뒤에는 남미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완전히 후진국이 된 이런 나라의 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가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게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적용해서 뽑으시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까, 사실. 결국은 AI가 세상의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점하게 되고, 그리고 또 AI는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 전기, IT처럼 한 분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그 분야 전문가들만 필요했습니다. 근데 AI는 이제 모든 분야에 다 의학, 법학, 그리고 또 언론, 금융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전혀 모릅니다. 제가 내세우는 시대정신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내세우는 시대정신 두 가지가 국민통합과 시대전환입니다. 우선 국민통합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문재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을 반으로 나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그 갈라치기가 뭐였었냐? 코로나를 치료한 거는 사실은 의사들이 아니고 간호사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는 게 정치권에서 결국은 그게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여야정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고 정책 같은 것들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좀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교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헌법을 포함해서 산업구조, 경제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교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세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게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근데 38년 동안 이 기본권을 개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AI는 커녕이고 IT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려가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국가가
국민의 그 복지에 대해서 그 의무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국민 복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냥 단순하게 지방 분권 정도가 아니고 지방 정부로 승격을 시켜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라든지 재정적인 권한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전국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그 권력 구조 개편인데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둘 다 저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 축소형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미국은 4년제 대통령을 뽑죠. 그래서 트럼프를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 트럼프는 행정 권력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5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 거부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견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상원에서 견제하고 하원에서 견제하고 같은 당 의원이 견제하고 그 다음에 주지사가 견제합니다. 근데 한국은 대통령 밑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도지사, 시장이 다 있어가지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실수가 조그만데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실수가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니까 이제는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개헌을 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 권한도 저는 약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22대 국회 300일 동안 30명을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국회가 정부를 마비를 시킵니까? 정부가 마비가 되면 국민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리 사전에 심사 제도를 두거나 심사 기관 같은 거를 둬가지고 그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률안을 고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된다. 그건 법입니다. 그래서 개헌은 아니지만 선거법도 바꿔야지 이게 세 개가 세트로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적기는 내년 그 지방선거 때 4년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5년제가 안 좋은 게 5년제가 대통령만 5년제가 되니까 초반에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전부 승리합니다. 후반은 무조건 패배합니다. 사실은 이 선거라는 건 평가 기능이거든요. 근데 평가 기능을 전혀 못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다 4년이니까 대통령 임기도 4년제로 바꾸고 그러면 중간에 그게 총선이 되든 아니면 지방선거가 되든 그 선거를 평가 선거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면 4년제 중임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3년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국민들 보고만 계속 희생하라기보다는 정치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지금 국내 경기 엉망이죠, 경제. 그 외교라든지 또 저는 안타까운 게 30일 동안 탄핵되느라고 미국하고 협상을 못했습니다.
보통 그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대한 정책이 결정이 돼서 4년 그대로 가거든요. 우리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은 30일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다른 대선이나 이런 쪽에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1%라도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만약에 제가 이제 그 1등 후보가 된다면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거에서 이겨야죠. 모두 다 그때 뭐 나올 거냐, 또 지지율이 얼마냐, 뭐 그거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은 반 이재명 텐트는 활짝 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꼭 해야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남미의 후진국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새 유능함을 굉장히 많이 잃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의도 연구원을 제대로 개혁해서 정말로 좋은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공헌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돈이 전부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정당 보조금인데 사회공헌을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국의 대도시에 대규모 무료 정치 강좌 그런 거 흥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뭐냐? 그리고 지금 요즘 핵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북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렇게만 해도 저 당 달라졌네. 그러면 사실은 정당을 개혁하는 능력을 보여야 저 당은 한국도 개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다음에는 끝까지 성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친께서 49년 동안 사실 부산의 달동네 같은 데서 개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좋은데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진료비 없는 분들 진료비 안 받고 나 반밖에 없는데 하면 반만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건강보험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보니까 제 유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눔의 삶을 사셔가지고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잣대라기보다 저는 보람이 더 중요한 잣대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의과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20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정체성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의사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게 하나는 봉사 정신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사 정신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인간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고귀한 봉사고 그리고 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 문제 해결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연히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무료로 배포했어요. 봉사하고 문제 해결했죠.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회사 만들면서도 그때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일반에게 무료로 배포했어요. 다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회사 망한다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안랩입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도 하고 문제 해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제 재산 절반을 기부했죠. 정치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또 학생들 그 여러 가지 지도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카이스트 교수니까 대전에 있으면서 여러 그 벤처 기업들 무료로 컨설팅 다 해주고 했으니까 여전히 똑같이 그 일을 했고요. 근데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제도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정치 봉사로 하거든요. 제가 정치 안 하면 지금 얼마나 마음 편하게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도 힘들더라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봉사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 축사를 할 때 자기 인생이 커넥팅 드 닷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 대학교 중퇴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글씨체를 공부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한참 배웠는데 10년 후에 애플사를 설립하고 나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컴퓨터 폰트가 한 개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폰트를 만드는 컴퓨터를 그래서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두 다 연결돼 있더라.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의 지금까지 따로따로 경험인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전부 다 합친, 그래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커넥팅 드 닷이 그 사람이다 라는 게 인상이 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국민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 세력보다도 국민을 보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정치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또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당대표 경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지지율로 1등을 달렸었죠. 세력도 없는데 그것도 모두 다 책임 당원인데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강하게 지시를 내리셨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50% 정도 사람들이 뽑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참 고맙고도 신기하게도 거의 한 24% 당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게 세력보다는 정말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 그걸 또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뭐 토론이야 여러 번 했죠. 사실 토론은 대선 토론뿐만 아니고 뭐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하고도 같이 토론도 하고, 뭐 바로 최근에는 아니다, 작년에 이광재 후보하고 같이 그 토론했는데 거의 묵사발로 만들었죠.